이제부터야 장관을 내정할 때부터 터질 거야. 그 이제 특정 인사들에 대한 문제점이.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의 그 어느 특정 후보의 문제냐? 지네들은 더해. 봤잖아요. 김대중 노무현 때 논문 한 편을 그러니까 인용 표시 없이 자기 논문을 자기가 인용했다고 그걸로 총리 자르고 장관 잘랐던 새끼들이 이명박 박근혜 때는 논문을 모두 전원 컨트롤 V X 했는데 그냥 국회의원 시키고 총리 장관 시키잖아. 그런 새끼들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흠을 잡으려면 끝도 한도 없을 거야. 그래서 막 국민들 불신을 주려고 하겠죠. 그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 대통령 당선자도 그런 빌미를 주지 않는 내부 검열을 철저히 해서 문제점이 될 만한 사람은 제끼는 미리 그걸 잘해야 된다. 잘못하면 시작하자마자 흔들리면서 빌미를 줄 수 있으니까 똑바로 해라. 그게 당선자가 할 일이고 일반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언론의 노략질에 놀아나지 말고 진실과 정의를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이제까지 그 소위 특정 세력이 특정 후보를 둘러싸고 어떤 그 어느 특정 지역을 소외시켰다라는 그런 소문에 시달리게 했어. 빌미를 분명히 준 인간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인간들이 정말로 이 후보를 사랑했을까 싶어. 얘네들은 내가 볼 때 아마 총선이 끝나자마자 내년 시장 자리를 두고 서울시장이니 인천시장이니 이런 도지사나 이런 자리를 두고 혈투를 벌일 거야. 그래서 이번 대선 과정에서 누가 공을 더 세웠네 어쩌네 이러면서 대선 때 지 얼굴을 알려가지고 그걸로 이제 한 자리 차지하려는 놈들이 엄청 많을 거다.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많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위험 요소는 그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후보들 그 내각 후보들에게서 비리가 발견됐을 때, 두 번째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특정 계파가 나서가지고 내년 자리를 차지하려고 지랄 발광을 했을 때, 요런 것들이 이제 빌미가 될 수 있고, 요런 빌미를 가지고 개헌 얘기를 밀어붙여서 대통령의 권위를 흔들어낼 수 있다. 예. 요런 게 우리가 지금 예측 가능한 그 이후 상황들이에요. 원래 이런 얘기 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좌우지간. 그런 거를 대비하셔야 된다. 그러면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소위, 이제까지 너무 앞에 나서가지고, 문제를 일으켰던 인물들, 그들을 철저히 배제하는 거, 그걸 해내야 된다는 거야. 소위 문제가 됐던 인사들을 얼마나 철저히 배제해내느냐, 요게 5년짜리 대통령이 될 거냐, 3년짜리 대통령이 될 거냐의 관건이 될 거다. 예. 그래서 누가 잘해야 되냐 하면 지지자들이 잘해야 돼요. 예. 그 지지자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기고만장해가지고 난 이번에 이제 사실 이 대선 과정에서 딱 보니까 진짜 지지자들은 조심했어. 내가 보니까 진짜 지지자들은 조심했고, 이 댓글 부대만 지지자인 척 지랄을 한 거야. 그래서 이번에 이 대선 과정에서 지랄했던 애들, 소위, 내가 선거 끝난 다음에 얘기할게. 하여튼, 여러 군데에서, 이거는 진짜 지지자가 아닌 걸로 보인다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 진짜 지지자들은 정말 조심했어. 근데, 이 가짜 지지자들이 사고를 계속 친 거야. 얘네들이 대선 이후에 무슨 짓을 하는지를 잘 감시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캡처들을 잘 뜨고 추적해서 관찰하세요. 예. 추적해서 좀 관찰들을 하시고, 이 진짜 씨발 말을 할 수가 없어. 말을. 내가 왜 아까 코겔 얘기를 했을까? 솔직히 내가 아까 그 얘기를 하면서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솔직히 몰랐어. 마이크가 켜진 다음에 나오는 건 내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딱 얘기를 여기까지 깨달은 바가 뭐냐면 그때 그 코겔 친구들이 막 캡처를 떴던 자료들이 결국 국정원의 실체를 밝혀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제보가 됐다. 그게 핵심이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인터넷상에서 대선 과정에서 작업한 새끼들에 대해서 이상한 사람들 전부 다 캡처를 떠놓으세요. 그게 결정적인 증거들이 될 거란 얘기야. 자, 그래서 이 지금 여러분들이 막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예, 선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선거 끝나면 진짜 전쟁이 그때 시작돼요. 내가 그랬잖아. 여러분이 지금 탄핵을 하시고 나면 끝인 줄 알죠? 탄핵 이후가 진짜 전쟁이에요. 못 알아들었잖아. 그리고 탄핵 끝난 다음에 전부 다 놀러 가잖아요. 겨울을 즐기다가 부랴부랴 이 탄핵이 무효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냥 죄 나와갖고 다시 탄핵을 시켰고 지금 이제 선거만 끝나면 다 되는 줄 알잖아. 지금 선거 끝나고 나서 진짜 전쟁이야. 예.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100년 전 1917년 우리 조상들은 어땠을까요? 1917년 나라 잃은 나라를 잃고 그 독립투사들이 그 헐벗고 굶주리면서 조국을 위해 개고생하다가 죽어갔던 거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적어도 총 맞아 죽는 그리고 막 일본군들한테 잡혀가서 고문당하는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못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민주주의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과거에 프랑스에서 이제 민주주의의 역사를 보면 영국에서 먼저 그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명예혁명이 일어나요. 그리고 미국의 독립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 그게 1789년이에요. 그러면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에 하루아침에 끝냈냐? 그렇지가 않아. 그 프랑스의 혁명이 완성되는데 200년 걸렸다 그래. 1989년까지. 1789년부터 1989년까지 프랑스는 혁명 중이라 그랬어. 그게 무슨 얘기냐? 물론 이제 그 전에 영국의 청교도 혁명부터 프랑스 대혁명까지를 또 200년이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지만 무슨 얘기냐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여러분 그 2013년에 12년 겨울이죠? 나 감옥 간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봤던 영화가 뭔지 기억나? 레미제라블. 그 레미제라블의 배경이 뭐냐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뒤에 그 프랑스 국민들이 이제 우리는 자유를 얻고 우리 모두 잘 먹고 잘 사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거잖아.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속에서 그 고통받고 있는 민중의 모습, 그게 그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의 레미제라블이라는 뜻이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혁명 이후에 그래도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 그 암살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안호균의 그 대사, 그래도 보여줘야지 누군가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거. 그 대사가, 근데 우리 딸이 그러는 거야. 그 대사를 보면서 우리 엄마 같다. 예. 내가 정말 막막할 때 그 국정원이랑 싸우고 그럴 때 우리 딸이 그걸 가만히 봤던 딸이 암살을 보면서 그러는 거야. 우리 엄마 같다. 엄마는 싸움을 안 끝내잖아. 예. 누군가 싸우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그것처럼 그 레미제라블에서도 그 코제트의 남자친구가 끊임없이 싸우는 사람이잖아. 혁명군이 돼서 또 싸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프랑스 혁명이 딱 일어난 다음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루이 16세하고 이 마리 앙뚜아네트를 사형을 시켜. 사형을 시킨 이유가 뭐냐면 소위 그 왕당파들이 그 얘네들을 일단 다른 나라로 피신시켰다가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한 거야. 이거 진짜. 프랑스 혁명 때 마리 앙뚜아네트하고 루이 16세를 죽이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왕당파들이 얘네들을 탈출시켜. 그래서 탈출시켜갖고 얘네들을 다른 나라에 피신시켰다가 다시 돌아와서 복귀하려는 목적이었어.
그러다가 시민군들한테 잡혀가지고 처형을 당하는 거야. 근데 그 뒤에 이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의 아들을 데리고 다시 왕정복고 투쟁을 해요. 그래서 좌파 우파의 뜻이 그거랬잖아. 프랑스의 왕당파가 우파였고, 그러니까 프랑스의 왕정복고주의자들이 우파였고, 그 다음에 그 로베스피에르를 중심으로 한 그 의회파가 좌파였다. 그래서 그 둘이 싸웠다라는 거야. 그 둘이 싸우면서 너무 혼란이 돼. 이 좌파의 주도자였던 로베스피에르이 그 뭔가 우파로 보인 사람들 전부 다 처형을 했어. 단두대에서 다 잘라 죽였는데 결국 나중에 자기도 죽어요. 그래서 그 1989년에 시작된 혁명이 그러니까 1800년대 초반까지 한 20년을 혼란을 겪는 거야. 20몇 년을. 그 혼란기에 나타난 게 누구냐? 나폴레옹이야. 그 나폴레옹이 1800년대 초반에 나타나가지고 얘가 집권을 해서 지가 황제가 돼. 그래갖고 프랑스가 왕정보다도 더 후퇴를 하는 거예요. 예. 왕정보다도 더 후퇴를 해가지고 이 나폴레옹이 지랄 연병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나폴레옹이 이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거야. 프랑스 사람들이 막 그 불만을 가지니까, 막 다른 지역을 다 침략을 해가지고, 이 프랑스의 대제국을 만들겠다. 그러다가, 그래서 뭐 이탈리아도 점령하고, 뭐 독일도 점령하고 다 했어. 근데 러시아 점령 갔다가 얘가 쫄딱 망하는 거야. 그 배경이 전쟁과 평화라는 그 소설에 나오는 거고, 그 나폴레옹이, 러시아 정벌에 실패하고, 그리고 영국에게 패하면서, 결국은 이제 섬으로 쫓겨나. 그래서 이제 공화정이 잠깐 만들어졌는데, 나폴레옹이 또 돌아와. 섬을 탈출해가지고, 그 나폴레옹파가 도와줘가지고 얘가 탈출을 하는 거야. 처음에 나폴레옹이 갇혔을 때 언론은 모두 나폴레옹 미친놈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얘가 탈출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미친놈이 탈출했다고 얘기를 하다가, 얘가 파리로 다가온다는 얘기를 듣자 언론이 막 나폴레옹을 찬양하게 되는 거야. 그러나 이 나폴레옹 결국은 잡혀서 영원히 그 유배당하고 거기서 죽게 되는, 그러면서 이 나폴레옹이 제거되면서 이 1800년대 초반에 이 프랑스에서 파리 코뮌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사회주의자들이 만들어져서 그 프랑스가 사회주의의 시작이 되는 거야. 이 공리주의가 발전해가지고 사회주의가 되고, 그 사회주의 운동이 프랑스에서 막 일어날 때 그걸 목격했던 그 유태인 경제학자 마르크스가 그걸 공부하다가 거기서 이제 실패를 하고 파리 코뮌들이 또 막 다 잡혀 들어가고 이럴 때 영국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글을 쓴 게 자본론이야. 그 자본론이 1800년대 말에 완성이 되고, 그걸 본 러시아의 볼셰비키당이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 중국의 공산당이 그 마르크스의 이론을 가지고 그 모택동이 주도하는 중국식 사회주의 운동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1920년대 세계적인 사회주의 운동들이 벌어진 다음에 45년에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냉전 체제가 만들어지잖아. 우리나라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와 동서독이 갈라진 거에서 시작해서 그 냉전 체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1989년에 동서독이 통일하면서, 그러면서 냉전 체제가 끝나게 돼.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 신자유주의가 그렇게 27년을 지배했어요. 그리고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 한반도에서 이 동독과 서독이 그 냉전 체제를 끝나고 30년 만에 지금 전 세계는 신자유주의의 오류에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국가 간의 빈부격차가 심해졌고, 이 언론에서 미친놈들을 대통령이나 지위에 앉힌 다음에 그 미친놈들을 계속 협박해가지고 무기 사업자들이 주도하는, 한마디로 공포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프랑스에서 테러를 이용해서 그 구구파를 밀고, 영국에서 브렉시트라는 가짜 뉴스를 위한 브렉시트가 유리하다는 가짜 뉴스를 뿌려서 브렉시트에 찬성한 총리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지금 메르켈을 흔들기 위해서 폭스바겐 사태를 일으켰고, 그 다음에 미국에는 트럼프, 일본에는 아베, 이런 미친놈들을 포진시킨 거야. 그게 다 누구의 힘이냐? 언론의 힘이야. 이 언론이 일부러 그 미친놈들을 다 정권에 앉혀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도 그런 미친놈을 앉히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언론들이 일부러 막 띄워주는 거야. 그 트럼프를 얼마나 띄웠는지 몰라. 그런 식으로
막 띄워가지고 그 미친놈들을 집권하게 해요. 그 다음에 그 미친놈들의 스캔들을 가지고 협박을 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걸 얻는 거야. 그렇게 지금 이 물질적 탐욕이 그런 세상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두 번째 키워드는, 첫 번째는 여러분 모두가 이름 없는 역사의 주인공이다 라는 것과, 첫 번째 코겔과 그 지금의 대선 과정에 이 민간인 댓글 부대를 그 캡처 떠야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름 없는 투사이고 여러분 모두가 이름 없는 역사의 주인공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그들은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미친 듯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느냐. 옛날에 이명박이 대통령 됐을 때는요, 박정희 생가에 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어른들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것 같으니까 너도 나도 박정희 생가에 가서 만세를 불렀어요. 그 어른들은 몸으로 기억하는 거야. 18년 동안의 공포를. 그래서 가서 만세를 불렀던 거거든요. 지금 그 노인분들이 그렇게 되는 건 내가 그랬잖아. 일종의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독재 증후군이에요. 40년 동안 독재 시대를 겪으면서 이분들은 독재 시대가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아는 거야. 그래서 무섭게 독재 체제의 국민으로 돌변해 갔던 거예요. 지금 어른들이. 근데 그들을 딛고 지금 쟤네들은 돌아오겠다는 거야. 부활을, 복귀를 준비하고 있어요. 왕당파, 프랑스의 왕당파가 복귀를 준비했듯이, 나폴레옹이 다시 복귀를 준비했듯이 지금 그들은 돌아올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 지금 상황을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난 사실 오늘 철구님 얘기 나오고 가볍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마이크가 켜지면 내 입은 내 것이 아니야. 지금 무슨 얘기인지 감이 오세요? 어쩌라고, 미안해요. 어쩌라고 어디 갔어? 어쩌라고 어디 갔지? 어쩌라고를 찾아서 강퇴시켜주세요. 여기 있다. 미안해. 네가 알아듣기엔 너무 어려운 얘기지? 네. 이승만 때 친일파를 청산하지 않은 결과, 이승만 때 친일파를 청산하지 않은 결과 그들이 우리의 근대사를, 우리의 현대사를 장악했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민주주의라는 게, 사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뭘로 경험했어? 투표와 다수결로 경험했잖아요. 그죠? 민주주의의 핵심 의식은 아무것도 배우질 못하고 민주주의는 투표와 다수결로 가르쳤어. 그래서 고무신을 받고 내 표를 팔고, 막걸리 한 잔 얻어먹고 내 표를 막 팔고, 밥 한 끼 얻어먹고 내 표를 파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게 지금 70, 80대 어르신들이에요. 그 70, 80대 어르신들이 처음에 투표를 경험했던 게 그거야. 막걸리와 고무신을 얻어먹고 얻어신고 그러면서 내 표를 팔았어.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그냥 투표밖에 없는 거야. 투표가 돈이고 막걸리였어. 그래서 그분들은 민주주의 정신을 못 배운 거예요. 왜 이렇게 됐어? 미국이 이승만을 꽂아서. 원래 진짜 민주주의자들을 전부 다 빨갱이로 몰아 죽이고, 김군이, 규mon봉이니, 여운형이니 다 총살하고 죽여버리고, 이 껍데기뿐인 이승만, 한마디로 진짜 이 개사기꾼 이승만이를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꽂아서, 그래서 친미 정부를 만든 거잖아. 그 친미 정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미국에게 복속하는 나라를 만든 거예요. 이승만이 어떻게 정치 자금을 만들었냐 하면, 미국에서 전쟁 때 원조로 준 밀가루하고 설탕을 팔았다니까? 그래서 조선의 밀가루하고 설탕이 100원이면 조선산,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100원이면 95원에 팔았다는 거야. 그래서 한국산 밀가루하고 설탕을 싹 망하게 하고, 그리고 그 95원짜리를 팔아서 지가 부자가 된 거야. 그런 놈이 바로 이승만이에요. 그러면서 이 정치 장관들이나 그 국회의원들이 그 당시에 다 친일파 새끼들을 꽂아놔가지고, 그 친일파 새끼들이 지금 국립묘지에 누워있는 거 아니야. 걔네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이 나라의 기강을 흔들었고, 그 결과, 13년 만에 국민들이 다시 들고 일어나가지고 내쫓은 거 아니야. 이승만을 13년 만에 내쫓고 민주정부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게 우리가 처음 경험한 진짜 민주주의야. 4.19 혁명이 우리 국민들이 진짜 처음으로 경험한 민주주의였어요. 그런데 그 뒤에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끊임없이 그 새로운 민주 세력을 흔들었어. 그래서 윤보선 무능한 대통령, 장면 내각은 무능한 내각 이래가지고 1년 동안을 흔들다가 박정희한테 고스란히 대한민국의 권력을 넘겨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박정희를 막 사람들이 찬양하게 만든 거야. 나폴레옹 같은 존재였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나폴레옹을 전부 다 미친 독재자. 유럽은요, 나폴레옹하고 히틀러하고 동급이에요. 나도 처음 몰랐어. 나도 유럽에 가서 보고 알았어. 가기 전까지요, 우리는 어린 시절에 우리 완전 정복인가라는 그 전과를 다 봤어. 그 자습서를. 거기 그 앞부분에 나폴레옹 사진이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때 박정희 때 전두환 때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폴레옹을 세계적인 영웅으로 우린 배웠어. 근데 유럽에 가서 보니까 히틀러하고 나폴레옹이 동급이더라고. 굉장한 충격이었어. 그게 왜 동급이냐? 그랬더니만 이 나폴레옹이 전 유럽을 장악하고 그 유럽에다가 이 프랑스의 정신을 심으려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각 유럽에서 민족주의가 나오게 됐대. 유럽의 민족주의가 나온 게 나폴레옹에 대한 반감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처음 들으신 분 있죠? 요거 처음 들으신 분. 예. 그래서 유럽은요, 나폴레옹을 다 미친놈이라고 생각해. 나폴레옹 키 작아요. 지 마누라보다, 조세핀보다 작았어. 여러분들 아직도 몰랐어? 이렇게 많았구나. 나의 죄야. 우리는 나폴레옹을 영웅이라고 기억하는데, 유럽에서는 나폴레옹을 미친놈이라고 기억한다니까. 히틀러하고 동급으로. 미친 독재자, 광기 어린 시대라고 봐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만 왜 나폴레옹을 그렇게 위대한 영웅이라고 보느냐? 이게 박정희가 나폴레옹을 미화했던 거야. 왜냐하면 쿠데타라는 말 있잖아요. 쿠데타. 쿠트에따라는 그 프랑스 말이 쿠데타라고 우리가 읽고 있는데, 그 쿠데타를 제일 먼저 일으킨 게 나폴레옹이었어. 프랑스의 민주혁명을 뒤집어 엎는 쿠데타를 일으킨 게 나폴레옹이었던 거야. 원조 쿠데타가 나폴레옹이라서, 그래서 박정희가 그 나폴레옹을 영웅으로 가르친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쿠데타가 프랑스 말인지도 잘 모르고 우리는 5.16을 혁명이라고 배웠잖아. 그리고 나폴레옹이 혁명 과정에, 프랑스 혁명 과정에 중요한 인물로 우리가 배운 이유가 그거예요. 원래 쿠데타라는 게 혁명 세력을 뒤엎는 이 군부의 권력 다툼인데, 이걸 우리는 막 박정희가 영웅으로 배웠기 때문에 역사적인 혼란을 겪은 거야. 유럽을 가보니까 유럽 사람들은 나폴레옹을 아주 싫어하더라. 예. 네네. 정말 우리가 몰랐던 내용이다. 이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박정희가 잘못 만든 그 역사적인 개념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의 정신을 배우지 못했어. 민주주의의 본질은 뭐냐 하면 정치적 자유예요. 그 민주주의가 자유와 평등을 얘기하잖아.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얼릴게요. 우리가 우리 세대, 우리 부모 세대가 지금 우리 청소년 세대는 배우고 있는데 청소년들은 그 의미를 몰라. 선생님이 가르칠 때 애들이 다 자. 왜냐하면 되게 시험 문제 어렵게 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자, 무슨 얘기냐? 민주주의의 본질이 뭐냐 하면 자유와 평등이에요. 민주주의의 사상이 뭐냐? 자유사상과 평등사상이에요. 그러면 뭐가 자유이고 뭐가 평등이냐를 배워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자유라는 건 뭐냐면 정치적 자유를 말해요. 예. 정치적 자유라는 건 우리가 주권자다. 국민이 주권자이고, 그래서 국민들이 정치적인 자유를 행사하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다. 이걸 배우는 게 첫 번째야. 정치적 자유. 여기서 정치적 자유의 핵심이 뭐냐 하면 어느 국민이든지 자유롭게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다. 있고 싶은 곳에 있을 수 있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신체의 자유.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사상의 자유.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 출판의 자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정치의 자유예요.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존재이다.
그래서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할 권리가 있는 존재. 그게 정치적 자유의 의미야. 그러면 평등이라는 게 뭐냐? 그 평등선거의 원칙, 누구에게나 한 표씩. 그게 평등선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나 한 표씩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권리를 똑같이 나누어 갖는다는 개념이야. 그래서 그 민주주의에서 얘기하는 평등이 뭐냐면 경제적 평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제적 평등이라는 게 공산주의자들처럼 기계적으로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니야. 노력한 만큼 나누어 주는. 그게 경제적 평등이야. 뭐가 다르죠? 기계적 평등과 노력한 만큼의 평등이 뭐가 다르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열심히 일했거나, 열심히 일하지 않았거나, 똑같이 나누어 주는 거. 그게 기계적 평등이야. 근데 실질적 평등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의 조건에 따라, 약자에게는 더 많이 주고, 부자는 세금을 더 많이 걷고, 그게 경제적 평등이야. 그래서 1945년 이후에 전 세계가 수정 자본주의 체제를 운영할 때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는 걸 당연히 여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눠주는 걸 당연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게 경제적 평등을 얘기하고 경제 민주화예요. 자, 요 자유와 평등의 의미 지금 오늘 새로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자 음모부인이래요. 예, 음모부인이란 말 누가 얘기하는지 알겠죠? 요게 바로 국정원 네트워크죠. 네. 어째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는 게 평등인가요?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예. 자. 오늘 성경 한 구절 또 읽어줄게요. 고린도 후서 10장 9절이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후하게 나누어 주었으니 그가 행한 의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나누어 주는 게 성경이 말한 의로움이에요. 의가 무슨 뜻인지 알아? 인간이 행해야 될 마땅한 도리. 몰랐지? 한국의 교회들이 절대로 읽지 않는 부분이 여기거든.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 시편 112편 9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요걸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9절에서 인용을 했어요. 아니 9장 9절에서. 이거 몰랐지? 예. 이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이 이걸 절대 안 가르쳐줘. 이 의라는 게 뭐냐면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를 의라고 그래요. 정의. 그러면 이 바른 도리 정의라는 게 뭐냐면 더 많이 가진 자들이 많이 내놓고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걸 얘기해. 자 8장 1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지나치게 많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이게 8장 15절 내용이에요. 예.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나온 내용이야. 바울이 얘기했죠. 뭐요? 많이 거둔 자도 지나치게 많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예. 이게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나온 얘기야. 만나.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나서 예.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후하게 나누어 줬으니 그가 행한 의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성경은요. 이런 내용들이 있는 책이에요. 근데 한국의 이 개신교회들이 공산주의에 물든 좌파 빨갱이들을 척결해야 된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런 얘기 하나도 안 가르쳐. 그래서 가짜뉴스를 목사 권사가 막 뿌리면서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다. 지랄하지 말라고 그래. 칼뱅이란 사람이 말이에요. 예.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처음에 일으키고 그 다음에 깔뱅이라는 사람이 두 번째 종교개혁을 일으켜. 그래서 그 켈빈주의자들이 소위 그 유럽의 자본가들이 되는 거야. 그들이 만든 게 바로 청교도 정신이야. 그 청교도 정신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진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다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것이라고 갖게 된 물질의 10%는 종교에 그게 11조야.
그 다음에 10%는 내 가족을 위해서 쓰고 나머지 80%를 사회에다 내는 거. 그게 자본주의였어요. 청교도 정신 들어봤어? 그러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증거다. 근데 우리가 버는 돈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그런 주의야. 이런 얘기 안 가르치잖아. 이게 11조의 의미가요. 원래는 이게 교회들이 11조의 의미를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야. 이 모든 것이 100%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11조야. 그래서 11조만큼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쓰고 그리고 80%를 사회에다 환원해야 된다. 그걸 정확하게는 재투자라고 가르쳤어. 자본가들이 자기 이윤의 10%만 갖고 그러니까는 대부분의 자본가들이 이윤을 10%만 챙기는 거야. 그거 알아요? 그 모든 기업의 이윤이 10% 정도인 이유가 그거라고. 그리고 나머지 80%는 비용으로서 인정하는 거야. 재투자. 그래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게 자본주의의 원리예요. 그런데 그 원리를 망각하고 이 인간들의 탐욕이 변질돼서 교회를 크게 짓기 위한 11조만 강조하고 80%를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지 않게 된 거야. 19세기부터. 그러니까는 1900년대 초반부터.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이게 그 왜 망치부인이 자꾸 시사 얘기하다가 종교 얘기하냐라고 시비 거는 인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시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원래 선교사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옛날에 결혼을 안 하고 내가 선교사가 되려고 했다니까. 그런데 내가 선교사를 못했어. 우리 시아버지가 갑자기 폐암말기 진단을 받고 우리 아버님께서 나는 네가 우리 용석이랑 결혼하는 걸 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내 아버님 그리고 결혼을 했다니까. 그래서 결혼해서 살면서 내 마음에 끊임없이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었어. 그런데 그 공허함이 채워지기 시작한 게 아프리카 방송을 하면서부터예요. 예. 아니 정확하게는 2004년에 내가 김근태 의원을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래서 정치 참여를 내 직접적인 내 일로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공허감이 사라지기 시작했어. 그게 이게 결국은 내 사명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야. 근데 내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도 그 운동권 100% 운동권이 안 됐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 운동권 선배들이 무신론자가 되라는 거야. 나한테 신이 없다라고 인정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신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때 선배들이 나한테 틀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신이 있는 걸 나한테 증명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내가 신이 있다는 증거다. 그래서 선배가 신이 없다는 걸 증명해라. 그때 선배들이 막 두리두리 얘기를 하더니 쟤 냅둬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영원한 운동권이 안 됐어. 100% 운동권이 안 된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내가 신이 없는 걸 증명해보라고 그러니까 선배들이 당황하더라고요. 나는 운동을 할 때도 학생운동, 학생회 활동을 할 때도 나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그랬거든. 그게 그들을 되게 혼란스럽게 했지. 나는 그 뒤에 내가 이 정치적인 활동에 뛰어든 것도 솔직히 그리고 그 전에 아이들을 사회탐구에서 강사로 가르칠 때 그때도 내가 행복했던 건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애들을 가르칠 때보다 아이들하고 상담할 때가 더 나한테는 공허감이 채워지는 순간들이었어. 왜냐하면 그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상처받은 내용들을 나도 모르게 보듬어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인간관계에서 뭔가 소통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 그러다가 정치활동을 하게 된 이유는 뭐였냐면 내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치 체제를 바꾸는 게 정치 세력을 바꾸는 게 더 많은 사람에게 동시에 하나님의 이 평안과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길이다. 그래서 내가 정치활동을 하게 된 거야. 그러다가 내가 이 정치활동의 한 개인을 위해서 일하는 데 한계가 있구나. 결국은 내가 그 4년 동안의 여의도 생활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였냐면 국민을 바꿔야 된다. 국민들의 이 무지, 내가 요즘에 계속 집착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나의 주적이 누구인가. 무지와 거짓이다. 예. 내가 이 아프리카로 온 이유가 뭘까? 그리고 그 모든 일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은 바로 무지와 거짓이에요. 인류가
끊임없이 이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거짓의 성을 쌓아놓고 그 거짓의 성으로 사람들을 세뇌시키면서 무지한 존재로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데 모든 인간이 자기를 존중하지 않고 자존감 없이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은 나아지지 않아? 이러면서 죽을 생각만 하고 있잖아. 내가 오늘도 여러 사람이 자기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라는 글을 받아봤어. 그러니까 인생 상담을 올려놓으면 여러 사람이 글을 보내는데 그 내용 중에 상당수는 자살을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들이야. 왜 이렇게 됐냐? 결국은 이 권력이 이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이 무지와 거짓의 성으로 사람들을 가둬놓은 거야. 그 매트릭스. 무지와 거짓의 매트릭스에 가둬놓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자존감을 허물어뜨리고 영혼을 박살내서 그들이 원하는 좀비로 만들고 걔네들이 원하는 대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무너진 크레인에 깔려 뒤지라고. 그게 그들이 원하는 거야. 너희들의 운명이야 이게. 니네가 감히 노조를 만들어? 너희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다시는 비정규직 일도 못하게 만들겠어. 그게 그들이 만든 시스템이거든. 근데 그거에 맞서서 싸우려면 사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무지막지한 용기가 필요해. 그런데 그런 용기는 사람의 용기로 못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이런 비정규직의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그 협력사에서 노조를 만들었다고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그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인수할 때 이 사람들 빼고 한 거야. 지금 그 사람들이 저기 울산하고 어딘가에서 지금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니야? 난 어제 그 노동절 아침에 김현정 쇼에서 했던 그 인터뷰가 나는 정말 김현정 쇼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 프로그램을 만든 이유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노동절 아침에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 비정규직 철폐를 외쳤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실업에 시달려야 되고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이 죽음 같은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야. 노동계의 블랙리스트는 굶어 죽으란 얘기야. 그들과 인터뷰를 하는 모습에서 저는 정말 이 김현정 쇼의 제작진들에게 감동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 근데 이 싸움은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적어도 이게 반신반인 돼야 할 수 있는 싸움이야. 근데 반신반인이라는 건 인간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야. 그런데 사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주인이 되시면 이 사람은 반신반인이야.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는 사람의 싸움은 끝나지 않아. 제가 이 인생 상담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간은 참 사악한 면이 있어요.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데 그 사악한 면의 반대편에 한없이 순결한 천사의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늘 사탄과 천사가 싸움을 해요. 그 중에 내가 선택을 어떤 면으로 하느냐가 내 인생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시사방송을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들의 많은 삶의 문제들 속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된다.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다. 그 탐욕이 악마이고 그 탐욕을 내려놓고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순결한 천사의 마음이야. 우리가 천사의 마음을 갖는 건 내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나눌 때 우리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 자본가들은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자본가들이 언론과 권력을 차지한 뒤에 이 경제민주화를 외치면 빨갱이다. 그러면 김종인이 빨갱이네. 지금 김종인 조나라 띄우고 있잖아. 김종인 경제민주화를 했다며. 나는 지금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 지금 이 김종인이 뭐 누구랑도 갈 수 있다. 그런데 얘네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좌파하고는 같이 안 간다는 거야. 그 좌파가 뭐 얘기야? 경제민주화 얘기한 사람이야.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김종인의 깃발 아래 좌파 척결을 외친 애들이 모인다면 자기 모순이라고 봐. 경제민주화. 그게 빨갱이 사상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아주 기대가 돼. 너는 어떤 짓을 할지.
뭔 말인지 알아는 듣겠어요? 얼마나 다급하면 비둘기까지 살아났어. 비둘기가 전멸된 지 한 6년 되는데, 한 3년 되나? 아니야, 한 5년 됐지. 그런데 지금, 예, 얼마나 급했으면 비둘기까지 살아났어. 그 누구누구 블랙 좀요라고 얘기하면 같이 블랙이에요. 예. 오늘 방송 별로 재미가 없죠? 예,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옛날에 아프리카에 그게 2011년이었나? 9999 했던 게 2011년이죠. 근데 잡혀가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내가 잡혀가기 전에 하여튼 채팅창에 9999 막 쓰는 애들이 있었어. 예. 그게 2011년인가 했었던 애들의 그 방송 방해 활동이었거든. 내가 그것도 나는 수상하다 그랬어. 왜냐하면 얘네들이 나타나는 장면이 내가 중요한 얘기할 때마다 단체로 오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그 당시에 그 코겔의 제보에 의하면 평상시에 게임을 하는 거야. 게임을 하면서 얘네들이 다 듣고 있다가 동시에 가서 방해해라 그러면 몇 개 팀이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20명 정도가 20명에서 25명이 동시에 와갖고 999를 막 쓰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제 물어보니까 그게 게임하는 팀원이래. 게임하는 팀원들한테 우리 방에 가서 999를 치고 인증해 오라고. 그리고 강퇴당했다라고 인증해 오라고. 그래서 어떤 애들이 와갖고 저 강퇴 좀 시켜주세요 막 그래. 그래야 게임에 끼워준다고. 그게 얘네들이 소위 어린 청소년들을 그 악플러로 키우는 방법이었어. 그게 저기였죠. 2011년이었지. 2011년에 그게 되게 많았어. 예. 쿵쾅, 그 9999 쿵쾅 그다음 폭동. 그 9999랑 쿵쾅이랑 폭동 이게 다 연결된 애들이야. 그러면서 전두환 장군 만세. 예. 그래서 이제 그 채팅창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예, 그런 짓들을 했던 거예요. 네. 처음에는 하여튼 그 999로 왔어. 9999. 하여튼 자뭐 이런 이제 뭐 아까 그래서 비둘기가 나타났더라니까. 블랙을 풀었더니 다급한 마음에 비둘기 저기 닉네임으로 9999 이러고 있더라고. 지금은 폭동이란 말로 변했죠. 얘네들이 9999 하다가 8888 하더니 나중에는 이제 영차 일개미라면서 영차 노래를 하고 나중에는 폭동 쓰는 거야. 그래갖고 누가 폭 쓰면 다른 애가 동 쓰고. 그죠? 폭동 이러면서 예. 이게 이제 전부 다 얘네들이 그 저기 뭐야. 그 댓글 부대가 그런 말들을 전파시키는 거야. 게임을 하면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내 친구가 그 나이에 맞지 않게 애들이랑 게임을 해. 근데 자기는 초식동물이래. 자기는 초식동물인데 어느 이제 게임을 같은 길든지 뭔지에서 하는데 근데 게임을 하는데 악플을 달으라 욕을 하더라는 거야. 근데 자기는 욕을 안 했대. 그러자 갑자기 그 같이 모이는 애들 사이에 얘에 대한 막 허위사실 유포가 됐다는 거야. 얘가 막 그 나랑 똑같은 나이니까 나보다 이렇게 물론 걔가 2살인가 어려. 학년은 같았는데 근데 얘를 막 그 저기 꽃뱀이라고 그러면서 막 놀렸다는 거야. 그래갖고 얘를 그 모임에서 내쫓았대.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한다더만. 그래서 일부러 그 게임하는 모임들 속에서 욕을 하는 애들만 남기고 그 욕을 안 하는 애들은 내쫓는 거야. 허위사실을 유포해가지고 얘를 그 무리에서 왕따를 만들어갖고 쫓아내는 거야.
그래서 악플을 다는 애들끼리만 모아놓고 이 나쁜 새끼들이 어떻게 하냐면 밥 먹었니? 그러고 물어본대. 그럼 얘네들이 이제 막 욕을 하는 애들이 왜 욕을 하냐면 사실 이제 엄마 아빠가 너무 바쁜 거야. 엄마 아빠가 막 경제적으로 옛날에 IMF 전에는 아버지 혼자 벌어서 식구들이 먹고 살았는데 IMF가 일어난 다음부터는 아빠 혼자 벌어서 못 먹었어. 그러니까 엄마들이 다 일터로 나갔단 말이야. 그래서 엄마 아빠가 둘이 벌어야 간신히 한 사람 벌어오는 만큼 벌어와서 식구들이 먹고 살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방치가 됐어. 그러다 보니까 늘 밥을 제대로 못 얻어먹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그 몸에 안 좋은 것만 먹으면서 성격들이 난폭해진 상태에서 사실은 이건 아무리 먹어도 부모의 사랑을 먹지 못한 아이들은 허기가 지거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밥 먹었니라는 그 말 한마디가 애들을 우르르 무너지게 하는 거야. 그리고 밥 먹었냐고 물어봐주는 놈한테 헌신하게 됐다는 거야. 예. 그래서 얘네들이요 그렇게 악플러를 키운 거예요. 이게 실제로 내가 그 코겔 친구들한테 받았던 제보야. 25명 정도 팀원을 꾸리면 거기서 욕하는 애들만 남겨놓고 욕 안 하는 애들은 왕따 시킨다. 도태시킨다. 그리고 그 욕하는 애들끼리만 모아놓고 그 챙겨주는 거야. 그래서 충성을 맹세하게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시키는 걸 다 하게 되고. 그래서 아이들을 그렇게 악플 다는 애들로 키운 거야. 그래서 가서 저 망치부인 저 빨갱이냐니까 가서 욕해라. 그래가지고 우리 방송에서도 와서 애들이 빨갱이라고 욕해놓고 너 법정에서 보자 그러면 벌벌 떨잖아. 그렇게 이 죄 없는 애들을 그러니까 어리고 잘 모르는 애들을 그런 식으로 그 뒤에서 조정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무슨 댓글 같은 경우도 가서 쓰라 그러고 좌표를 찍어놓고 쓰라 그러고 밤새 게임하자고 모아놓고 가서 거기다 댓글 쓰라 그러는 거야. 밤새 게임하자고 모아놓고 댓글을 거기 가서 쓰라고 좌표를 찍는 거야. 그게 언제까지였냐면 2009년까지 2010년까지 그랬어. 그러다 2011년부터 그게 약간 약해졌어요. 왜 약해졌냐? 2009년 이전에는 애들이 전부 게임을 컴퓨터로 했어. 내가 왜 2011년 이후로는 그 모습이 줄어들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애들이 2010년 이전에 10년까지는 전부 컴퓨터로 게임을 했어. 그지? 근데 2011년 이후에는 모바일이 유행을 하게 되잖아. 스마트폰이 2011년부터 일반화가 돼. 2010년까지는 주로 컴퓨터 게임이었는데 컴퓨터만 있어서 유선만. 그러다가 11년부터는 스마트폰이 일반화가 돼. 그러면서 이 스마트폰으로 하게 되면서부터는 개별적인 게임 발달했죠. 옛날에 컴퓨터로 이렇게 컴퓨터로 모여서 하는 게임이 아니라 이제 그 스마트폰 게임이 요즘은 다 개별화됐죠. 아닌가? 개별화됐지. 옛날처럼 이렇게 몰려다니지 않잖아. 그래서 그 단체 악플이 줄어든 거야. 그리고 이제 PC방이 2013년부터 줄어들었어. 내가 그 감옥에서 나왔을 때 2013년부터 그 PC방들이 줄어든 거야. 옛날에 PC방이 많으면 PC방에서 애들이 게임을 했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그 PC방이 많이 사라지고 다 성인 오락실로 바뀌었잖아. 그죠? PC방들이 많이 줄어들고 성인 오락실들로 바뀌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팀별로 악플 다는 그런 모임이 줄어들었어. 그래서 그 단체로 와서 악플 다는 게 줄어드는 거야. 내가 볼 땐 그래. 어때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뭐냐면 그 스마트폰이 일반화되면서 아이들이 그 스마트폰 게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PC방이 줄어들게 되고 이러면서 그 집단적인 게임 방식의 악플은 줄어들었던 것 같다. 문화적으로 그런 흐름이 있었던 것 같아. 그치? 그 이제 그러면서 요즘은 도리어 나는 조금 긍정적이라고 보는 게 옛날에는 사실 길거리에 애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2012년 이전에 길거리에 애들이 없었거든? 근데 내가 요즘에 느끼는 건 애들이 길거리에 많이 보여.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연 이게 그 PC방이 없어져서인지 잘 모르겠는데 내 생각에는 세월호 이후인 것 같아.
세월호가 벌어진 다음에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공부를 강요하지 않는 부모들이 많아졌어. 아니야, 포켓몬 말고 포켓몬 전에. 그러니까 포켓몬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몇 달 전이잖아. 근데 내가 애들을 길거리에서 보기 시작한 건 14년부터야. 14년 여름부터 길에 애들이 보이기 시작했어. 놀이터에도 애들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됐어. 그 이유가 내가 볼 때는, 아니야, 포켓몬이면 스마트폰을 보고 다녀야 되잖아. 근데 실제로 여러분, 포켓몬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정말로 포켓몬이 그렇게 인기가 있으면 우리 주변에 다 그거 해야 되잖아. 난 이제까지 한 명도 못 봤어. 포켓몬에 대한 이야기, 그거 내가 볼 때는 그거 언론이 띄운 거야. 나는 그 포켓몬 게임에 뭐가 있다고 봐. 예. 포켓몬 실제로 많이 안 해. 그런데 언론에서 포켓몬 때문에 사고가 많다는 둥, 포켓몬을 쫓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둥 그렇게 떠드는 거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포켓몬 많이 안 해. 예. 해보다 말았어. 나는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나는 이 포켓몬에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봐. 포켓몬 회사 주식 파는 게 아니라, 그 옛날에 여러분 앵그리버드요. 앵그리버드도 굉장히 언론에서 띄웠던 거 기억나요? 그 아이폰이 처음에 도입될 때 그 굉장히 유행했던 게임이 앵그리버드야. 기억나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앵그리버드를 다 다운받았어. 아이폰 쓰는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 앵그리버드에 나온 개인정보를 팔았어. 해킹됐어. 그래서 미국에서 그 앵그리버드를 다운받은 사람들의 모든 개인정보가 나갔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포켓몬은 기본적으로 GPS를 달아야 돼. 포켓몬을 하려면요, 다 GPS를 켜야 돼요. 그러니까 위치 정보가 그대로 다 노출된다는 얘기야. 그 내가 포켓몬 들어왔을 때부터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포켓몬은 그 별로 재미도 없는데 그게 왜 인기를 끌까? 왜 언론이 일제히 포켓몬을 팔까? 무엇보다 웃기는 건 뭐냐면 포켓몬이 갑자기 인기 있는 게 언제였냐면 전 세계적으로 테러 방지법이 유행한 다음이야. 전 세계적으로 테러 방지법을 막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포켓몬 게임이 막 유명해졌어. 그치? 그 테러 방지법이 뭐냐 하면 세계적으로 이 테러 방지법이, 예, 우리가 볼 땐 진짜 막 그 물리적인 테러를 가한 애들 막는 것 같잖아. 아니야. 전 세계적으로 테러 방지법에서 두 가지를 다 허용하는 거야. 두 가지가 뭐냐 하면 메일을 들여다보는 거, 그리고 전화 통신 내용을 들여다보는 거. 아니, 어떤 미친 테러범이 전화로 테러 모의를 하냐고. 안 그래? 메일과 전화 문자로 누가 테러 모의를 하겠어. 근데 모든 나라가 전화기를, 스마트폰을 감시하는 게 그 테러 방지법의 본질이에요. 예, 사찰을 목적으로 하는 거야. 근데 이전에는, 테러 방지법 이전에는 이 민주주의에서 개인의 자유를 중시한다 그랬잖아. 개인의 자유. 그래서 개인의 자유에는 신체의 자유가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 신체의 자유 중에서 사생활의 자유가 되게 중요했어. 그래서 개인의 사생활 분야를 들여다보는 게 심각한 국가의 범죄라고 인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테러 방지법들을 다 만든 거야. 그 테러 방지법 이전에는 정부가 개인을 사찰하면 다 불법이었어. 위로 다 딸려 들어가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전 세계적으로 테러 방지법을 다 통과시킨 거야. IS 팔아가지고. IS를 팔아서 테러 방지법을 통과시키고 포켓몬 게임을 다 같이 홍보하더라니까. 우연일까? 우연이겠지. 우연이라고 생각해, 나는. 라는 소설이야. 포켓몬에 관한 망치 부인의 소설. 자, 좌우지간. 그래서 요즘에 애들이요, 사실은 좀 옛날에 비해서 그 게임을 하는 애들보다 몰려 다니는 애들이 많아졌고, 그래서 나는 좀 더 긍정적이라고 생각해. 애들이 어쨌거나 인간적으로 얼굴 보고 사람의 목소리로 대화하게 됐다는 거. 예.
그게 나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바라본다고. 네. 아, 내가 다 소설이지. 망치 부인의 소설. 예. 그 망치 부인의 소설이 인기 있는 이유는 내가 요즘 선거 기간이라 내가 이제 그리고 내가 또 사실만 말하면 또 사실 말했다고 또 잡혀가잖아. 사실을 말해서 잡혀갔던 유일한 언론인이라 선거철엔 내가 사실이라고 말 못하고 나는 소설만 써. 요즘에 그래서 내가 좀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내 작품 활동에 의하면, 뭔가 포켓몬 이야기도 나는 이게 언론에서 일제히 홍보하는 건 수상한 거야. 예. 여러분 있잖아요. 뉴스를 두세 개를 봐봐. 근데 똑같은 내용을 다뤄. 수상하다고 봐. 예. 나는 인기 있는 거 안 따라가거든? 가령 드라마 같은 경우도요. 그 어떤 드라마 하나를 특별히 막 띄워. 기사가 많아. 정말 재미가 없는데 기사가 많아. 그런 게 이게 띄워주는 드라마야. 그렇게 언론에 기사가 많은 드라마들의 특징이 뭐냐면 재벌을 미화하는 거야. 재벌을 미화하고 비정규직 여자가 재벌 2세하고 잘 되는 이야기. 택도 없는. 그러더니 옛날 이명박 때는 그랬어. 그러더니 박근혜 때는 쟤 또 군인이 나와. 군인들이 지랄을 하면서. 예. 이 군대를 미화하는 게 박근혜 이명박 때 특징인데, 그러니까 박근혜 이명박의 공통점은 국정원을 미화하는 거야. 7급 공무원. 그 다음에 또 있는데 7급 공무원 아이리스. 이번에도 또 무슨 국정원을 미화하는 무슨 아르바이트생인가 뭔가 또 나왔었어. 이게 뭐냐면 군대를 미화. 그리고 왜 무슨 로드 넘버원. 그리고 무슨 태극기 휘날리며 이런 얘기들 막 나오잖아요. 예. 이게 이명박 박근혜 때에 나와 있는 특징이야. 군대 얘기, 옛날 전쟁 얘기, 그리고 국정원 미화. 현실하고 너무 달라. 아이리스에 나온 정보당국은 너무나 뛰어나. 베를린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좌우지간 너무 뛰어나. 현실적인 국정원은 뭐하는데 댓글 달잖아. 씨발 막 이러면서 망치부인 빨갱이냐 이러면서 댓글이나 나는 주제에 영화 속의 국정원은 너무 멋있어. 현실하고 다르죠. 예. 범죄 드라마가 또 늘어났어. 박근혜 때 범죄 드라마가 많은데 이 범죄 드라마는 잘 생각해봐. 수사반장 언제 나왔던 거야? 수사반장 몇 년도 드라마야? 박정희 때 유행했던 드라마야. 그죠? 박정희 때 만들어져가지고 아마 전두환 때까지 나왔었을걸? 수사반장이? 예. 박정희 때 그 수사반장이 유행했어. 삐리비리비 막 이러면서. 그리고 그때 수사반장하고 113 수사본부. 그 113 수사본부가 국정원이잖아. 지금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박정희 때 경찰을 미화하고 그리고 그 국정원을 미화하는 그런 TV 드라마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박정희 전두환 때 한참 나왔던 게 무슨 경찰 드라마, 미국 드라마도 경찰 드라마가 많았어. 그러다가 박근혜가 되면서 이 경찰 드라마들이 또 인기를 끌게 되는 거죠. 예. 이명박 때 유행했던 게 경찰청 사람들일걸? 이게 뭐냐면 이제 범죄 포퓰리즘이라는 얘기를 누가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건 범죄 포퓰리즘이 아니라 형벌 포퓰리즘. 형벌 포퓰리즘이라는 게 뭐냐면 두테르테 전법이야. 이게 뭐냐? 범죄를 저지른 놈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국가 권력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그 국가 권력을 추앙하게 만드는, 다른 말로 내 말 안 들으면 너 뒤질 수 있어. 일종의 두 가지 세뇌 효과야. 범죄를 저지르면 죽을 수 있다. 예. CSI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하루 종일 틀어진 게 이명박 때부터일걸? 그죠? 생각해보니까 CSI가 하루 종일 틀어진 게 그 이명박 때부터야. 예. 옛날에는 옛날에 노무현 때까지만 하더라도 유행했던 게 무슨 길모어 걸스라든가 이 가족 드라마들이 유행했었어. 모던 패밀리. 근데 모던 패밀리는 그래도 최근까지 했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는 프렌즈라든가 미드도 무슨 그거 뭐였지 걔네 섹스 앤 더 시티 이런 거. 그러니까 옛날에 노무현 이전의 미드들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드라마들이 유행을 했어요. 근데 그 이명박이 집권한 다음부터
그 미드가 죄 경찰 드라마로, 경찰 드라마로 다 도배가 돼 있었어. 그러면서 이게 결국은 이 범죄에 대한 범죄를 척결해야 된다. 요런 내용이에요. 예, 음모론 오늘도 시작이네. 자, 국밥장관 음모론 얘기가 나왔어요. 예, 부정하지 않겠어요? 예, 음모론 얘기가 나오면 이건 맞는다는 얘기야. 음모론 얘기가 나오면 맞는다는 얘기죠. 예. 옛날에 그 노무현 때까지는 대장금, 허준, 이런 드라마들이 유행하면서, 예, 그 되게 인간의 본성, 특히 그 주인공들이 어떤 존재였냐면, 굉장히 이 대장금 같은 드라마는요, 전 아시아에서 유행했던 드라마예요. 왜 그러냐? 여자가 주인공이야? 근데 굉장히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걸 다 극복해내는 거야. 전부 다 이 극복해내는 강인한 정의로운 여성 전사의 모습이 드러나 있잖아, 대장금에서. 그래서 그 대장금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그게 옛날에 무슨 얘기 들었냐면 내가 노무현 때였는데 그때 이제 막 중동으로 진출하는 사람들이 이 중동 사람들하고 계약을 맺기가 그렇게 어려웠대. 얘네들 사인 안 하는 거야. 그 사인을 잘 안 하고 뭐 인샬라 이러면서 시간을 끈다는 거야. 왜냐면 이제 이 중동 사람들이 옛날에 아라비아 상인의 조상이 아라비아 상인이잖아. 그러니까 장사만 수천 년을 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수천 년 동안 장사를 통해 다져진 실력으로 계약을 쉽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 그 무역하는 사람들이 딱 CD 2질이면 바로 계약을 따왔다는 거야. 대장금하고 허준. 대장금 CD를 딱 구워다가 주면 바로 도장 찍었다는 거야. 왜? 그때 무슨 그 사우디아라비아였나 어디였나 해서 대장금 시청률이 90%였다는 거야. 시청률 90%. 모든 사람이 대장금을 봤다는 거야. 그 나라 사람이. 예. 그래가지고 그 심지어 대장금 북한에서도 인기를 끌었다는 거야. 이란이 99%.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아시아적인 정서거든. 이 아시아 동양 정서로서 그게 정의를 위해 싸우는 불굴의 정신. 엄청난 거였어. 그리고 노무현 때 내가 들었던 얘기 중에 되게 인상적인 게 뭐였냐면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구글이 막 나와가지고 검색 포털로 인기를 끌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구글이 쪽도 못 쓴 거야. 네이버를 못 따라가가지고. 그 다음에 그때 MS 메신저라는 게 있었어. MSN 메신저. 알아요? 파란색 눈사람 같이 생긴 거? 그 MSN 메신저 때문에 막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그 MSN 메신저를 금지시키고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는 MSN 메신저가 뚫고 들어오질 못했어. 그때 뭐였냐면 네이트온하고 또 있었는데 버디버디? 네이트온하고 버디버디를 못 이겼어.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전 세계적으로 옥션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이 세계를 지배한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G마켓을 넘볼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버디버디, G마켓, 네이버가 구글, 옥션, MSN 메신저를 눌렀다. 그래서 인터넷 최강국이었다라고 얘기를 들었던 게 노무현 때야. 그런데 이명박이 들어서자마자 그 세 가지가 전부 다 외국에 넘어갔어. 네이트온도, 그러니까 그나마 네이버도 대주주가 외국으로 넘어가고, G마켓인가가 옥션으로 넘어갔죠. 그리고 네이트온도 요즘에 안 쓰게 됐고, 네이트온이 그 개인정보가 털리면서 네이트온도 사라졌죠. 예,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 SNS, 뭐 카톡으로 넘어갔는데,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서, 이명박 박근혜 때 이 카톡이 또 다 사찰당했잖아.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카톡을 매달 정기적으로 사찰했어. 박근혜 정부에서 카톡을 정기적으로 사찰했어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인터넷 강국이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옛날에 노무현 때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독일에서 산업시찰단이 왔어. 인터넷 산업시찰단이 와가지고 인터넷을 경험하러 온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했냐, 한 달 동안 한국의 PC방에서 시찰을 했대. 그래서 유럽에서 유일하게 독일이 인터넷이 발달했다는 거야. 실화예요. 예. 실화야. 옛날에 노무현 때 그러니까는 이 노무현 정부가 2003년에 만들어서 2007년까지잖아. 전 세계에는 그렇게 인터넷이 발달하여 있지 않았었어.
노무현 정부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왔는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인터넷을 경험하기 가장 좋은 것이 어디야? PC방. 최신 컴퓨터에 가장 훌륭한 광속 인터넷을 경험할 수 있었잖아. 광랜으로. 그래가지고 그 PC방에서 한 달 동안 사찰을 하고 인터넷이 새로운 이 업종의 시작이다. 이래갖고 독일이 그나마 인터넷이 유럽에서 제일 발달한 나라가 독일이래. 그리고 나머지 나라에 가서 인터넷을 하려면 깜짝 놀랐다니까. 나 정말 너무 놀랬어. 유럽 여행을 가가지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유럽 그러면 굉장히 발달된 나라잖아. 그래서 당연히 우리보다 인터넷이 다 발달될 줄 알았어. 너무 놀랬어. 이 호텔이 아니면 카톡으로 전화도 잘 안 돼. 그때 카톡을 쓰고 있을 때였는데 엄청 느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인터넷을 많이 할 필요를 못 느낀대.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광랜이 깔려있질 않아. 그리고 그 우리처럼 모바일로 LTE를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드물어. 그나마 모바일 LTE가 제일 발달한 게 뉴욕이야. 그런데 뉴욕도 길거리에서만 돼. 건물에 들어가면 안 돼. 나 그것도 또 깜짝 놀랐잖아. 뉴욕이 인터넷이 그래도 모바일 인터넷이 LTE급이다 이래갖고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버라이즌 20기가 딱 돈 주고 샀는데 어머 씨발 그게 버라이즌이 실내로 들어가면 안 돼. 먹통이야. 여러분들이 그거 다 보셨잖아요. 예. 지하철에서도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하철에서 휴대폰 안 되는 게 당연해. 지하철에서 휴대폰 안 되는 건 당연하고 인터넷은 꿈도 안 꾸지. 예.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됐느냐. 이게 아유, 누구세요? 들어간다니까 갖고 오셨네 또.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김대중 대통령이 1997년에 IMF를 맞은 나라에 대통령이 당선이 돼. 그래서 98년부터 2년 동안을 이제 그 IMF를 탈출하는데 전임을 기울여. 그래갖고 IMF 총재가 어떤 나라도 IMF를 이렇게 빨리 탈출할 수 없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김대중의 경제 리더십과 국민들의 단결된 정신으로 세계 최단기간에 IMF를 탈출한 나라가 됐다. 아쉬워하면서 자서전을 썼잖아. 왜냐면 더 많이 털어 먹어야 되는데 굉장히 빨리 극복을 한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미래 산업을 고민한 게 뭐냐. 우리는 자원도 없고 그 인구도 많지 않고 땅도 좁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면 새로운 미래 산업을 미리 보는 거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최초로 광랜을 깔아. 국가 차원에서. 예.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시골 마을까지 광랜을 깔아준 거야. 예. 그게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이에요. 그래서 광랜을 막 깔아줘가지고 그리고 국민 컴퓨터라고 집집마다 컴퓨터를 다 보급해줬어. 그래서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도 저렴한 컴퓨터로 조립식으로 다 주면서 그래서 너희들의 꿈을 키워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뭐가 발달했냐 하면 노무현 정부 때 가장 잘 나갔던 게 뭐냐면 홈쇼핑이었어요. 예, 쇼핑몰. 인터넷 쇼핑몰이 그래갖고 노무현 정부 때 인터넷 쇼핑몰로 젊은 애들이 창업을 해가지고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 이래갖고 인터넷 쇼핑몰이 대박을 쳤던 거야. 여러분 그 영화 인턴이란 영화 아세요? 앤 해서웨이하고 로버트 드니로가 나오는 인턴이란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2015년에 나와요. 그 2015년에 나온 그 인턴이란 영화의 여자 주인공이 뭘 하냐 하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장면이 나와. 그러면서 자기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그 유통업체까지 막 그 운영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온단 말이야. 우리나라도 노무현 때 그랬어. 그런데 이명박 때 어떻게 됐냐 하면 이 그 인터넷 쇼핑몰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거야. 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 사면 벽돌이 온다. 그러면서 모든 돈을 직접 인터넷 쇼핑몰로 보내지 못하게 하고 그 인터넷에 무슨 어떤 인터넷 가상은행에다가 돈을 입금을 하는 거야, 소비자가. 그러면 인터넷 쇼핑몰이 물건을 보내고 그 돈을 나중에 다운받는 식으로 바꿔버렸어.
그래서 세금을 거둔 거야. 벽돌이 온다는 말로 인터넷 안전거래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걷어. 그래갖고 그 세금을 걷게 되면서 그만큼 인터넷 쇼핑몰의 가격 경쟁률이 떨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군소업체들이 망해버렸어. 그래서 2008년 초에 그 이명박이 되고 나서 엑스크로가 뭐지? 엑스크로가 뭐야? 그게 그 가상계좌가 그 안전거래 얘기하는 거야. 좌우지간 그렇게 되면서 인터넷 그 젊은 청년들의 창업이 죄 망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사려고 그래. 그래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딱 클릭하면 뭐가 떠? 현대 쇼핑몰, 롯데 쇼핑몰 이런 게 뜨죠? 무슨 대기업 쇼핑몰들이 뜨잖아. 결국은 대기업들이 그 쇼핑몰들을 통제하게 된 거야. CJ 뭐 이러면서. 이게 언제 생긴 거냐? 그게 이명박 때 생긴 거야. 이명박이 그 지랄 안 했으면 우리나라도 그 쇼핑몰로 대기업을 창업할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유통망을 만들 수 있었는데 그걸 이명박이 다 대기업한테 갖다 준 거야. 정말 나는 이명박이 감옥 가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예. 소상공인들을 다 죽였다니까. 그리고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는 이런 용산이나 이런 데가 되게 버글버글했어. 잘 됐어. 그죠? 그런데 이명박이 집권한 다음부터 그런 컴퓨터 시장들 싹 망했어요. 예. 이명박이 집권한 다음에 용산이나 무슨 이런 데가 전자상가들이 다 망했어. 예. 그리고 골목 상권 다 죽이고 대기업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든 게 이명박이야. 그러면서 그 모든 이명박과 박근혜의 만행에 최전선에 서서 국민을 속인 게 누구냐면 언론이에요. 미디어. 이 미디어 매체들이 최전선에서 국민들을 속였다니까? 거짓말로 국민들을 세뇌하고 그래서 국민들을 무지한 상태에 묶어둔 거야. 그래서 나의 주적은, 망치부인의 주적은 그래서 무지와 거짓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나한테 질문들을 많이 해. 망치부인의 주적이 누구냐? 망치부인의 주적은 무지와 거짓이야. 권력이 만들어낸 거짓 매트릭스. 거짓 매트릭스가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그래서 국민들을 끊임없이 바보로 만들어. 그래서 바보가 아니고자 하면 바보가 아니려는 사람들을 막 좌파 빨갱이 이래가지고 죽이고 짓밟는 거야. 깨달으려고 하면, 진실을 알려고 하는 자 괴롭히는 거야. 왜 건빵이 주적이야? 나의 망치부인의 우군이 건빵인데 이제까지 항상 중요한 얘기는 언제나 건빵들에게 나왔어. 망치부인은 이 거짓의 매트릭스가 만든 무지와 싸우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예. 이 권력, 그 소위 무기산업과 이 제약회사를 거머쥔 이 세계 글로벌 대자본이 세계의 국민, 내가 보니까요, 지금 이제 얘네들이 인구를 줄이려고 하는 것 같아. 예. 가난하고 힘없는 인구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생산성을, 그러니까 경제력을 가진 인간들만 살려두고 경제력이 없는 인간들은 전부나 자기네들이 복지를 혜택을 줘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소위 세계 인권선언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그러면서 반인권적인, 왜냐면 그 인권이라는 게 뭐냐, 내가 일요일날 얘기하려다 못한 부분인데, 인간만이 약한 존재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예. 우리가 제가 일요일날 그 모성애라는 게 동물에게 있다. 그래서 동물들이 그 어미곰이 아기곰을 키우고 어미사자가 아기사자를 지키는 것처럼 이 모성애가 동물적 본능이다. 그런데 그 자기가 낳은 새끼 중에 가장 약한 존재는 버린다. 그래야 남은 자식들을 지킬 수 있다. 그게 동물의 세계의 원칙이야. 그러면 인간이 동물과 다른 면이 뭐냐 하면 약한 존재를 보호한다는 거야. 오로지 내가 볼 때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차이는 딱 하나야.
약한 존재를 보호하는 안전망. 이걸 갖고 있는 게 그게 인간이 동물하고 유일하게 다른 거라고 봐요. 모성애 그거 동물적 감정이야. 근데 동물적인 모성애는 약한 새끼를 버려. 그런데 인간의 모성애는 약한 존재를 키우는 거야. 살리고. 근데 또 이 인간의 모성애 중에는 도망가는 멀쩡한 자식을 놓고 도망가는 엄마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모성애는 이게 본능이라기보다 사회적인 감정이라는 게 맞고 결국은 이 동물적인 어떤 생태적 본능이라기보다 뭐라 그러나 집단이 가르치는 생존 수단인 거야. 어미사자가 새끼사자를 보호하고 어미곰이 새끼곰을 보호하는 것도 결국 그런 동물들의 특성과 이 집단 속에서 사회화되는 거예요. 모성애도 결국 사회화의 결과물인 거야. 그 모성애 이야기를 그걸로 하나로 닫고, 자, 어쨌거나 우리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면이 있다면 약한 존재를, 약한 구성원을 돌볼 수 있는 마음, 이게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옛날엔 없었어. 소위 옛날에 중세 시대라든가 그 이전의 고대 사회에는 약한 존재를 동물처럼 죽였어요. 그거 알죠? 그 소위 300 막 이렇게 왕자 그리고 빤스만 입고 막 돌아다니는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스파르타. 그 스파르타에서 그 건강하지 못하게 나온 애들은 그냥 죽였어. 예. 굶겨 죽였다니까? 예. 그리고 이게 중세에도 그 몸이 그 장애가 있거나 이러면 그런 애들은 저주받은 아이라고 얘기했어. 중세에도. 그러다가 민주주의 시대가 되면서, 근대가 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이 나오고 천부 인권 사상이 나오면서 장애인을 돌보는 것이 그 나라의 인권의식의 수준이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인권의식이라는 게 민주적으로 제도화되면서 약한 존재를 이렇게 돌볼 수가 있게 된 거였고, 예. 좌우지간 그것이 인간이 가진 유일한 차이점이라고 보는 거야, 나는. 약한 존재를. 그리고 이 옛날에 이 동양에서는, 예, 서양은 이제 그래서 민주주의가 만들어지면서 약한 존재를 돌본 거고, 동양에선 옛날부터 뭐가 있었어? 측은지심. 동양에, 그러니까는 유교보다 먼저 전파된 게 불교잖아. 유교보다 먼저 확립된 게 불교인데, 그 불교가 아니지. 거의 시기적으로는 이제 사상적으로는 비슷한데, 사실 이 처음에 유교는 지배계급의 사상이었고, 불교가 민간인들의 그러니까 일반적인 민간인들의 사상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 불교에서 얘기되는 게 측은지심이었어. 측은지심, 적선. 그래서 이 윤회 사상에 의해서 올해 이 생에서 내가 선업을 많이 쌓아야 다음 생에 내가 좋은 존재로 태어난다. 그게 이제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측은지심과 그 다음에 이제 선업을 쌓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윤회 사상이 가진 의미였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동양 사상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한 존재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게 동양적인 마음이었어. 동양 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 좌우지간.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약한 존재를 보호하는 존재라는 그 마음이 뭐하고 연결되느냐? 인권의식이고 복지하고 연결되는 거야. 예. 그게 복지랑 연결되는 개념인 거야. 결국 이 복지라는 걸 다른 말로 뭐라 하면 사회 안전망이라 그래요. 예. 사회 안전망을 복지제도라 그러는데, 그 복지제도라는 게 뭐냐면 결국 단지 이 사회 구성원으로 태어났던 이유만으로 의료와 그 다음에 교육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는다. 그게 복지의 원 개념이야. 의료와 기초생활, 그러니까 의식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먹고 자는 것, 그 다음에 교육받는 것, 그리고 이 병을 치료받는 것, 이걸 국가에서 책임져 주는 거야. 그게 현대사회의 복지 개념의 시초였어요. 그래서 영국에 갔을 때 내가 놀랬던 게, 영국에서는 결혼을 해갖고 자기네들이 이제 방 한 칸에 사는데 애가 생기면 반드시 나라에 신고를 해야 된대. 그러면 나라에다가 신고를 해서 방 2칸으로 갈 능력이 없다라는 걸 입증을 하면 나라에서 싼 값으로 방 2칸짜리를 빌려준다는 거야. 그게 복지래.
그리고 영국이나 이탈리아나 이 유럽은 그 무상으로 치료받는 게 되게 잘 돼 있다는 거야. 많은 시설이 있다는 거야. 무상으로 치료받는 게. 그리고 그래서 이런 국가에서 무상 치료를 제공하는 비율이 가장 적은 나라가 미국이래요. 국가에서 의료를 책임지는 비중이 가장 낮은 게 미국이래. 그런데 미국이 30%야. 미국이 가장 낮아서 30%고 미국 다음으로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야. 우리나라가 10%가 안 된대. 국립의료체계, 무상의료체계를 갖춘 게 그게 10%가 안 되는 나라야, 우리나라. 그래서 OECD에서 최악이야, 우리가. 예. 암보험 없애기? 무슨 얘기지? 네. 그래서, 예, 여러분이 그 드라마 하우스, 야, 요즘에 하우스 안 하더라? 그죠? 내가 하우스 얘기 몇 번 한 다음에 하우스 드라마가 사라졌어. 그 닥터 하우스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하우스의 드라마 내용이 뭐냐면, 막 이상한 질환이 있는 사람을 막 검사해가지고 그 질병을 찾아내는 게 그 하우스라는 드라마의 주요 모티브였어. 예. 그런데 그 하우스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병원이 존스 홉킨스 의대를 나온 하우스가 다니는 그 병원이 뭐냐면 그게 그 사회시설이야. 그래서 거기 그 여자 원장이 끊임없이 그 기부금을 받는 얘기가 나와. 거기가 무료시설인 거야. 그러니까 생활보호 대상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치료해줬던 데가 그 병원이에요. 그런 시설이 미국에 30%가 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의 드라마들을 가만히 보면 무슨 그 의사들이 자원봉사하고 그런 얘기들이 나와. 그게 바로 미국의 무료 의료시설에서 일하는 얘기들이야. 근데 이제 그런 횟수는 거의 이제 요즘엔 못 나와. 안 보여줘. 왜냐하면 국립의료시설을 없애야 된다는 미친놈들이 지금 득세를 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면 새로운 나라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대학교까지 무상으로 가르치는 거. 그게 가능하냐? 유럽은 그렇다니까. 예. 유럽의 국립교육시설이 대학까지 무료야. 우리나라처럼 대학 교육에 많은 돈을 쓰는 나라가 드물어.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국립교육시설이 국립대학시설이 되게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공립대학시설이. 그래서 굉장히 낮은 등록금으로 다 공립대학을 다니는 거야. 그리고 소수의 사립대학이 명문으로 있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OECD 중에 공립대학의 비중이 제일 낮은 나라야. 10몇 프로밖에 안 돼. 그래서 이 공립대학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공립대학을 많이 만들고 이 공립대학들이 정말 국민 세금을 사립대학에 지원 안 해주면 돼. 그러면 그 돈으로 충분히 공립대학을 운영할 수 있어. 시립대학도 더 늘리면 되고 도립대학을 늘리면 되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이 국민 세금으로 사립대학에다가 주는 지원들 이것만 줄이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립고등학교 제도들 난 이거 없애야 된다고 봐. 전통이고 나발이고 이 사립고등학교들에서 무슨 짓을 하냐 하면 소위 1등급 만들기 1등급 애들한테 문제 미리 다 가르쳐주고 시험 보잖아. 그게 무슨 1등급이야. 사립학교 교사들 그거 범죄예요. 그런 짓들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 그래놓고 그런 사립학교 출신들이 지네들끼리 명문 대학 가고 지네들끼리 세상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니야. 굉장히 잘못된 거야. 난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 지원을 끊어야 된다고 봐. 그리고 모든 공립고등학교 시설로 애들을 충분히 다 교육해야 된다. 이렇게 봐요. 예. 이 사립고등학교, 사립대학교 얘네들을 자체적으로 죽이는 길은 공립고등학교를 그 중학교 졸업하는 숫자만큼 만드는 거야. 그래서 공정하게 아이들을 가르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정말 이 사립학교의 문제점,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 그래서 그 사립학교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만든 게 사학법이었어. 그런데 그 사학법을 날치기로 통과했던 거야.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명박이랑 박근혜랑 막 촛불 들고 사학법을 없애버렸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그 당시에는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 법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고 언론에서 날치기 했다고 욕을 하니까 덩달아 욕해갖고 그 법을 없앤 거야. 이 사학법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사학법을 다시 만들어서 사립재단에 대한 진짜 10년 동안에 등록금 어디다 썼는지, 아니 더 옛날부터 하고 싶어 30년 동안 등록금의 용처를 다 밝혀내야 돼. 그 건물 때려 지은 것들 무슨 돈으로 지었는지 그거 다 밝혀내야 돼. 자, 할 일이 많아요. 예. 여러분이 대통령만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만들면 그게 끝인 줄 아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이제 오늘 밤에 또 마지막으로 TV 토론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요즘은 여러분들 TV 토론을 보면서 막 이해가 잘 됐죠. 근데 지난번 토요일 토론인가가 되게 재미가 없었다며. 경제 전문 분야로 들어가면서 말들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국민들이 재미가 없는 토론이었다라고 하는데, 오늘은 주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예, 오늘도 TV 토론 잘 보시고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새로운 대통령에게 끊임없이 요구해야 된다는 거야. 뽑아줬으니까 네 멋대로 해라 그러면 안 돼.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여러분이 끊임없이 외쳐야 돼요. 옛날에 노무현 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그 재벌들을 비판하고 열린 우리당 안에 그 소위 김근태 계열 사람들이 그러니까 민주주의 운동하다가 국회로 간 사람들이 그 노무현 정부에게 더 강력한 사회복지제도를 요구했어. 노무현 대통령은 거기 동의했어요. 그런데 누가 그 욕을 했느냐 하면 노무현을 지지한다는 미친놈들이, 그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이 노무현 정부에게 사회복지제도 강화를 요구하잖아. 그러면 빨갱이라고 욕을 했다니까? 그러면서 어디 감히 우리의 노짱한테 들이대냐는 둥 그런 지랄들을 했어. 그러면서 운동권 새끼들 이렇게 욕을 하고, 그러면서 운동권들이 문제라고, 그러면서 노동운동가들한테 민주노총은 귀족노조라고 욕하고, 실제로 노무현 지지자들이 그랬다니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대기업 노조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야. IMF 때 한번 휘청했다가 노무현 때 이 민주노총이나 이런 사람들이 환경운동가나 노동운동가들이 더 강화돼야 됐던 시점, 그때 그 민주노총을 귀족노조라고 비난하고 환경운동했던 그 지율 스님한테 얼마나 쌍욕을 했는지 몰라. 노무현 지지자들이. 그래서 이명박한테 정권을 뺏겼던 거야.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사회복지제도를 강화하려고 했다니까. 지지했어. 그런데 그 지지자들이 언론이랑 같이 팀을 이뤄서 그 지랄을 한 거야. 나는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들이 진짜 노무현 지지자였을까 싶어. 그게 난 한나라당 댓글 부대가 아니었을까.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인 척 하면서 결국은 대기업이 원하는, 한나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흐트러뜨린 게 아니냐. 지금 누구누구 지지자인 척 하면서 누구누구 지지자인 척 하면서 그 누구누구를 계속 위험으로 내모는 놈들 있잖아. 난 걔네들 진짜 지지자라고 생각 안 해. 그러니 여러분들이 덩다리가 되면 안 돼요. 정권을 새로 바꾼 다음에 정말 덩다리가 되면 안 돼. 진짜 이 댓글 부대가 틀림없이 덩다리를 유도할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혼란으로 가져갈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제가 지금 몸에 열이 나고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예. 조기 대선 재외국민 투표 사상 최고 75.3%. 그 다음에 대선 첫 사전투표 인증샷 허용. 그래요. 예. 사전투표의 모든 것.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야, 요즘에 사전투표가 굉장히 막 화두가 되고 있나 봐요. 예. 내일 모레부터죠. 4일, 5일. 예. 아니, 우리나라에서 사전투표에 언제부터 이렇게 관심이 많았지? 정말 훌륭한 국민들이에요. 예. 하마터면 이 사전투표가 거의 묻힐 뻔했잖아요. 그 수개표 주장한 애들 때문에.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사전투표가 이렇게 국민들에게 관심을 끌게 됐는지 의외인걸?
정말 우리 국민들 너무 똘똘한 것 같아요. 예. 자, 제가 내일은 방송 안 할게요. 내일은 방송 안 하고, 근데 만약에 내일 이상한 짓거리를 하면, 이상한 짓거리가 발생하면 내일 방송을 하고, 내일 이상한 긴급 상황이 없으면 모레 2시에 방송할게요. 4일날 2시. 예, 왜냐면 이제 휴일은 가족들과 함께 보내라, 이런 뜻으로. 망치부인 방송만 보고 가족들이 안 놀아주면 안 돼. 가와만사성이야. 가족들 간에 우리가 친하게 지내야 사전투표도 데려가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사전투표나 이 투표를 잘 시키려면 이 3일하고 5일은 가족을 챙기는 날. 예. 예. 자, 그래서 3일 5일은 휴방이란 얘기고 다음 방송은 목요일 낮 2시에 돌아올게요. 예. 아시겠죠? 예. 자, 가족들과 그 행복한 휴일을 보내시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러나 싸우지들은 마시고. 자, 오늘 방송은 어떻게 보셨어요? 볼만 하셨나요? 자, 볼만 하셨다면 업 부탁드릴게요. 예. 자발적으로 업을 해주신 3,790분께 감사드리고, 아까 틀림없이 5,000명 가까이 봤던 것 같은데, 예, 3,800명, 또 1,200명이 안 하고 튀었어. 도대체 니들의 정체가 뭐야? 방송이 열리면 존나 뛰어와가지고 자리는 차지하고, 저기 업은 안 하고 가는 니네들, 오늘 밤에 난처한 일을 겪을지어다. 예. 이 국정원 요원들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그 자발적인 업 부탁드릴게요. 네, 업과 꿀잼을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후원해주신 한 분 한 분 일일이 감사 인사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후원하셨는데 이름 안 불러줘서 후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오늘도 망치부인은 당당하게 소송비를 벌면서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후원 못해서 미안하다 얘기하지 마세요. 생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신 여러분이 진정한 후원자십니다. 매니저님들 오늘 고생하셨고요. 매니저님들이 강퇴했다고 저한테 쪽지 보내면 연구블랙이에요. 예, 그리고 이 방송을 녹화 떠서 유튜브에 올려주시는 참세상님, 양현니님, 베티 고양이님, 안경유이님, 상식이 통하는 세상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풍행국님 팟캐스트에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고소대상. 예. 오늘 망치부인 방송을 보면서 걱정이 많이 늘으셨습니까? 예. 걱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빨리 끝나길 바라시는데 이게 이 민주주의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이 일제 36년을 헤쳐나올 때 끝이 없는 투쟁이었잖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제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민주화 투쟁의 선배들은 어땠을까요? 이승만 때 총 맞아 죽고 박정희 때 사형당하고 전두환 때 맞아 죽으면서도 싸움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4.19 혁명, 5.18 항쟁, 그리고 60투쟁을 통해서, 그리고 이번에 11월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장미 대선이라는 새로운 혁명을 해가고 있는 거죠. 그동안에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우리는 민주주의를 몰랐기 때문에 한번 일어났다가 죽 서서 개주는 그런 역사들을 반복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는 죽 서서 개주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여요. 근데 이 죽 서서 개주지 않는다는 게 대통령 하나 바꾼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김대중 노무현을 우리는 그렇게 잃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위대한 업적을 연속시키지 못했고 이명박 박근혜에 의해서 처참하게 역사를 뒤로 돌리는 일을 겪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대통령을 새로 바꾸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이 대통령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채찍질하면서 또는 흔들릴 때 잡아주면서 힘들어할 때 힘이 돼주면서 우리는 이 새로운 길을 가야 된다. 우리는 이제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 제가 11년 전 아프리카에서 처음 방송할 때는요,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꿈을 꿔봅니다. 어쩌면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어. 그러나 그걸 저는 조급한 마음으로 기다리진 않아요.
예. 이번에 실패할 수도 있어. 그래도 나는 계속 싸울 거야.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 가능할까요?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되겠지요. 중지동천, 무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텄다면 우리가 오늘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갑시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품고 있는 희망의 질량에 비례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대열을 이루고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증인이고 그리고 주인공이에요. 새로운 시대는 우리 손으로 새롭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보내드린 생방송 시사수다방이었습니다. 다음 생방송 목요일 낮 2시까지 건강하고 평안하시기 바래요. 고맙습니다. 우리 철구님하고의 생방송 목요일 밤 9시 잊지 마세요.